예. 아니, 그, 녹화를 하시는 거는 좋은데, 처음부터 하시지, 왜, 중간에 하십니까? 그리고, 깜빡했어요. 예, 그리고, 녹화한 거는, 우리 그 시민들과 공유해도 되고요. 홈페이지에 올려갖고, 보는 걸로는 공유해도 되고, 저한테도 공유해 주세요. 네. 네. 그, 이제 그렇게 그 마트에서 벌어지는 특히 우리 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아주 잘 나타나 있고요.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도 보셨나요? 음. 잘 못 보신 모양이네.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거는 약간 패러디이기도 한데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말을 재벌에서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S재벌의 직원들에게 그 재벌 회사가 여러분은 또 우리의 또 하나의 가족이기도 하고 우리 회사가 여러분들의 또 하나의 가족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말처럼 그렇게 가족처럼 지내면 좋은데 그게 아니죠. 실제 가보면 특히 이제 노동조합을 만든다 이러면 가족이 아니라 원수로 여기고 거의 뭐 탄압을 하거나 심하면 목숨까지 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했죠. 그 높은 그 지위에 있는 뭐 부장이나 이사급 이런 사람들이 재판받고 구속되기도 하고요. 근데 또 하나의 약속은 이 산재 문제를 다룹니다. 얼마 전에 뭐 최근에 지금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옛날에 검사 출신의 아들이 산재 보상금으로 50억을 받았다. 그 뉴스가 지금 핫 이슈 중에 하나죠. 네. 네. 예. 나중에 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산재 보상금으로 50억 받는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맞아요. 예. 5억을 받는 것도 거의 없어요. 1억도 못 받을 건데 일반인. 그럼요. 예. 어, 그 혹시 이제 죽었다. 그래 해도 매덕이 될까 말까 하고요. 예. 근데 팔팔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무슨 보상금으로 50억을 받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산재 보상금을 받았냐 그러니까 산재 처리한 것도 아닌데 회사가 알아서 많이 줬다. 좋다고.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산재 인정을 해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준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나 뭐 없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중대재해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 노동법에 산재보상보험법, 뭐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게 있거든요.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규칙에 가면 중대재해라는 거에 정의가 나오는데 중대재해는 한 명 이상 사망자가 나온 사고, 그러니까 일하다가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나오거나 아니면은 석 달 이상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이래야 되는 사람들이 2명 이상 나오거나 아니면은 한꺼번에 10명 이상이 많이 다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을 중대재해라고 하는데 그 경우도 아닌 것 같죠. 어지럽다거나 이명이 왔다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뭐 회사가 50억을 보상해 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특히 또 하나의 약속 이 영화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회사는 산업재해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해요.
약간의 돈을 가지고 산재 신청을 하지 말라고 자꾸 꼬드깁니다. 이 영화에서는 인제 그 고등학교 출신의 딸아이가 어 모 전자 회사에 취업했다고 아빠가 엄청 좋아하고 엄마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일하러 간 지 1 년도 안 돼 가지고 큰 병에 걸려서 백혈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례입니다. 요 두 영화 모두 다 실제 사례를 배경으로 영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꼭 보시고 이렇게 이웃들과 좀 이야기도 나누고 가족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도서관에서도 이런 영화를 보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게 있으면 좋을 거는 같은데 하여간 그 영화를 인제 소개를 했는데요. 하나는 고용이고 하나는 산재 문제인데 간단하게 영화를 통해서 인제 우리가 생각해 볼 점들은 우선 '나에게 노동이란 무엇이다.' 하는 차원에서 돈도 되고 생명, 생활, 생계, 재산, 활동, 사랑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혹시 '나에게 노동이란 여기 적힌 거 말고 다른 거예요.'라고 하실 분 계세요? 이윤정 선생님. 나에게 노동이란 무엇이다. 거기 소리 나게 하고 말씀하셔야 들릴 것 같아요. 네.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이요? 네. 네. 노동할 때 행복하세요? 네, 행복합니다. 네. 어 저도 농사를 좀 짓고 그 있거든요. 농사를 짓고 계시는구나. 네네. 네. 농사를 수학 지어 수학의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특히 농사 노동은 이게 생명을 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식 농사하고 비슷해요. 그죠? 아이가 커가는 음. 과정을 바라보는 기쁨하고 작물이 자라는 기쁨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자식 농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예. 공감하고요. 또 우리 손영래 님. 송영래 선생님 계세요? 화면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디 갔다 오시나 보다. 네. 저는 그게 자식들을 위한 가족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노동은 저는. 나에게 노동이란 네. 가족을 위한 것. 네. 네. 네, 가족을 맞아요. 생계로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일종의 희생이네요. 그죠? 예. 그런 거. 희생, 봉사, 헌신. 네. 네. 여기 끝에도 사랑도 있네요. 보니까. 그죠? 네. 예. 네. 뭐 다양한 의미 부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뭐 이런 부분을 또 우리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근데 노동을 보는 눈이 정말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노동은 모든 활동의 토대다. 맞죠? 근데 또 일을 많이 하기보다 가급적 안 하고 노는 게 좋지 않나요? 일하다가 보면 '아이고 좀 쉬고 싶어. 딴 사람들은 놀러 다니는데 왜 나만 일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노동자들이 왜 노동시간 단축 운동을 하겠어요?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필요하고 내 나름의 취미 생활도 하고 싶고 이래 도서관에 지금은 7시 부터 강의가 시작됐지만 제 생각으로는 한 오후 2-3시 되면은 일 다 끝내고 도서관에서 이런 강의도 듣고 저녁 시간에는 가족과 함께 차 마시면서 아니면 영화 보면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을 하는 거죠.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좀 완전 현실적으로 가보면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잔업, 철야, 특근까지 하면서
24시간 내내 돈을 벌고 싶어 미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가 일찍 가시면 큰일인데 그런 줄도 모르고 막 자꾸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을 일 중독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일 중독자는 일을 적게 하건 많이 하건 일과 맺는 관계가 중독적이냐 안 중독적이냐, 그러니까 건강하냐 중독적이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더 정확한 관점이죠. 그거는 또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또 중간에 보시면 노동은 인간의 정체성이다. 그러니까 노동을 할 적에 내가 나다워지고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어떤 본질, 나의 기본적인 특성이 드러난다. 어,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도 있는 반면에 아니야, 노동은 노예 같은 삶이니까 노동 안 하는 게 좋아. 왜 사장님들은 노동을 안 할까요? 노동이 자기의 정체성이라면 자기도 일하면서 자기를 표현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골프 치면서 논단 말이죠. 어, 그런 관점에서 노동은 노예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또 반면에 노동은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안 하면 우리 삶이 영위가 안 되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또 노동은 하찮은 거잖아.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노동 안 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다들 교육시키지 않아요? 어, 그 옛날부터 어른들이 농사 짓는 게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농사 노동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너희들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땅 파고 살지 않아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도시로 보냈는데 사실은 도시 가서 하는 노동이 겉으로는 깔끔해 보이지만 어, 그렇게 그 건강한 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뭐 때로는 산재 사고도 있고 때로는 그런 사고가 없더라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노이로제에 걸리거나 신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고 특히 요즘 같은 갑질, 에, 그 따돌림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다양한 눈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볼 것인가?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일을 할 적에 어때야 될 것 같습니까? 존중받는 게 좋고 차별을 덜 받아야 되겠죠? 차별이 없는 노동이 좋겠죠? 그 다음에 그 일을 통제당하고 감시당하고 갈굼을 당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자유로운 게 좋지 않겠어요? 어, 우리가 임금을 받고 남의 밑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자유롭게 일하기는 어려운 구조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라서 그래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를 넘어가는 이야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도 가능하면 차별이 없고 가능하면 내가 인간적인 존중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안 다치고 일하면 좋겠죠. 그리고 또 일을 하고 내가 받는 월급, 보상이 적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적절하다는 게 도대체 얼마가 적절한 거냐를 둘러싸고 다툼이 많아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수준보다는 높아야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상당히 또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일하기도 하고 최저임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생활비가 충분한가 이런 의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경우조차도 어 치솟는 그 집값을 생각하면 부족하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비라든지 주거비 이런 게 부담이 크죠. 그리고 인제 이 더 중요한 것은 일의 내용인데요. 저같이 대학에서 자기가 연구한 분야를 꾸준히 연구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거는 그나마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즐겁죠. 그런데 어떤 경우 일반적인 회사에 가면 자기가 원하는 일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어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데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막 회계를 조작한다든지 누구에게 뇌물을 갖다 주고 와야 된다든지 또는 문서를 거짓말로 작성한다든지 뭐 이런 거. 어 예를 들면 그다음에 또 공예 산업인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면 물건을 만들기는 만드는데 그 오폐수가 주변 이 강물이나 흙을 오염시키거나 공기를 오염시켜. 어 또 제 강의하다가 나중에 또 언급이 되겠지만 지금과 같은 그 지구 온난화 내지는 기후 위기의 시대에는 어 가정이나 회사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그 뭔가를 태우고 나오는 연기들 있잖아요. 이게 인제 지구를 뜨겁게 만들어서 인류가 더 이상 살아가기 힘든 시점이 온다. 위기다. 인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뉴스에도 보면 막 그 오래된 만년설 녹지 않는 눈도 인제 막 녹아내려 가지고 그게 결국은 세계 전체를 기후가 이상하게 만든다. 인제 그런 결론인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40년 동안 한다는 노동에도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책은 혹시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없죠? 제목도 처음 보시는가요? 네.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좋습니다. 우리 광양 중마도서관에 있을 테니까 꼭 빌려서 읽어 보세요. 네. 자, 몇 가지 이 뉴스에 나왔던 것들 한번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벌써 5년이 지났네요. 서울의 구의역에 김군이 그 지하철 그 뭐죠? 안전 유리 그 장치가 고장이 나서 그거 고친다고 일하다가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일하다가 결국은 19살 청년이 죽어갔다 이래 나와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거죠. 원래는 인제 2인 1 조로 이렇게 일을 해야 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도와가면서 일할 수 있는데 인건비 아끼느라고 한 명만 일을 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열차 들어오는 거를 미처 피하지를 못하고 죽어갔던 상황이었고 아 아직 2 년이 안 됐는데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그 석탄 떨어진 거를 컨베이어 벨트에 들어가서 주워내려고 하다가 기계에 끼어 가지고 인제 죽어간 김용균 청년이 있고
그 어머니가 뭐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이 청년들의 노동 인권, 그 안전한 작업장 이런 걸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죠. 또 벌써 이제 6개월 다 돼가는데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에 깔려가지고 죽어간 청년 노동자가 있는데 이 무렵이 아마 한강변 뭐 대학생이 죽어가고 뭐 의대생이 죽어가고 뭐 이랬던 그런 일하고 이제 겹쳐지면서 또 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죠. 왜 논란이 됐냐 하면 한강변 대학생의 죽음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많이 떠들고 그랬는데 이 평택강 이선호 군의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안 나왔던 거죠. 그래서 죽음에도 계급이 있다. 그 한강변 대학생은 대학생 자체도 하나의 포인트지만 그 친구가 공부하면 나중에 의사가 될 텐데 의대선. 그런 친구가 죽은 건 너무 아깝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런 데 가서 일하던 사람이 죽은 거는 별로 하찮은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다는 거에 이제 또 분노하고 논란이 되었던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체가 어,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소중한 존재이고 안 다치고 건강하게 일하다가 일하면서 자기 행복을 찾아갈 권리가 있다는 관점을 우리가 견지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이 작년 4월에 이천 물류센터 화재가 있었고요. 또 1년 뒤에 이천의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불이 나고 뭐 이런 게 계속 연속으로 이천 물류센터 화재는 이절만 하면 나오고 이절만 하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한번 벌어지고 나면 금방 그러니까 이 산업안전 이런 문제를 금방 잊어버려. 그 어찌 보면 한번 발생하고 나면 거의 망할 정도로 타격이 큰데도 그거를 다른 회사들이 내일이 아니다. 이제 이런 자세로 강 건너 불 구경하고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제 조금 딱딱한 현실 지표로 와 보면요. 일단 우리가 열심히 노동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도 집집마다 부채가 많아요. 빚이 많다는 거죠.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가계부채가 1900조. 뭐 이 숫자로 말해가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가정과 기업과 국가를 다 합쳐보니까 빚이 6천조가 돼요. 그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으로 치더라도 1인당 그 갓난 아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 평균 1인당 평균 1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어요. 나라 전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노동시간이 길어요. 뭐 통계적으로는 2000시간 조금 넘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시간을 보면 뭐 대부분 저녁 어둑어둑 해야 집에 돌아오거나 심한 경우에는 뭐 회식이다 무슨 일이다 이래가지고 9시 뭐 되어서 들어오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집은 잠만 잠깐 자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문제죠. 근데 이제 그거 2번하고 4번하고 같이 보시죠. 그러니까
한쪽에는 일하는 사람들은 과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이 일하고 싶은데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실업이나 비정규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현실이 좀 불공평한 거죠.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일을 하되 조금씩,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같으면 하루에 8시간, 또 앞으로 우리 후세대들은 하루에 한 너댓 시간, 좀 더 시간이 간다면 서너 시간만 일하고도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옛날에 어른들이 12시간 일했는데 우리도 12시간, 아이들도 12시간 그렇게 계속 오랫동안 일을 한다면 이게 발전이냐 이런 관점이죠. 그다음에 이제 산재는 아까 사진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루에 240명 내외의 사고가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통계에도 다 안 잡혀요. 그러니까 뭐 시간당으로 보면 24시간 가동하는 경우에 1시간에 10명씩 다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7명에서 10명은 산재로 죽어가는데 이것도 산업재해 통계에 포함이 될 때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있는데요. 산재 신청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질 때 이게 이제 통계에 잡히는 거예요. 통계에 잡히는 것만 있어서 이렇지 안 잡히는 것까지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몇 배로 더 많다는 거죠. 과로사, 직업병, 일중독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심각하고 실업률도 보면요. 뭐 통계적으로는 3% 4%밖에 안 되는 걸로 나오는데 감추어진 실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업률 조사할 적에 지난 1, 2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일을 했습니까? 네, 1시간 일했는데요. 그러면 취업자로 분류가 돼요. 1시간도 일을 안 했어야 실업자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팡팡 놀다가 지난주에 1시간 일했다면 취업을 했군요.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웃긴, 이 통계라는 게 상당히 웃깁니다. 통계라는 이름의 거짓말이라는 책도 있죠.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좀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밖에 안 돼요. 근데 잘 사는 나라인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이런 데 가보면 5, 60%, 70% 이렇게 됩니다. 그 말은 노동조합으로 똘똘 뭉쳐서 의견을 통일해서 이렇게 집합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라일수록 노동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잘 지켜진다는 거죠. 뭐 그건 우리가 상식인데, 근데 이제 그럼 왜 조직률이 이렇게 낮느냐? 그거는 우리가 많이 토론을 해봐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기업이나 정부가 노동조합 만드는 걸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죠. 전통적으로. 특히 군사 독재 시절에는 노동조합 한다 그러면 거의 뭐 빨갱이로 몰아서 죽이려고 그랬고, 지금도 역시 노동조합 한다 그러면 빨갱이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아직도 여전하죠. 두 번째로는 노동자 스스로가 이제 노동조합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제일 근본적으로는 옛날에 탄압받고 죽어간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트라우마, 상처를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될까봐 겁이 나서 안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조합비 내는 것조차 아까워서
그러니까 내가 안 싸워도 남들이 싸워주니까 나는 공짜로 얻어먹을 수 있는데 하면서 이제 이걸 프리라이딩이라 그러죠. 무임승차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건성들 때문에 또 안 되기도 합니다. 이제 겁이 나서 그렇기도 하고, 무임승차라고 하는 좀 약삭빠른 것도 있고, 돈이 없거나 아까워서 그러기도 하고, 제일 큰 거는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잡혀갈까 봐. 또는 부당하게 이제 그 불이익을 받을까 봐. 원래 우리 노동법으로 노동조합 활동 때문에 불이익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부당노동 행위다라고 노동법에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동자들이 이런 법을 공부하고 회사와 교섭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있어도 노동자가 그걸 먹고 안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별 노조라는 시스템 때문에 작은 사업장은 만들기가 어려워요. 노동조합을. 그러니까 주로 이제 대기업이나 공공 분야, 공무원이나 아니면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참 노조에 많이 가입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에는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구조적으로는 사실은 그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기업별 노조,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산별 노조 중심인데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조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적으로 노조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조건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7번, 8번으로 가보면 이제 노동의 세계가 바로 이런 현실에 있다 보니까 자살률도 높고 행복 지수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자, 이제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이런 거를 바꿔야 되는 건데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오늘 이제 강의의 핵심이 될 텐데 한번 짧게 청년 전태일을 생각해 보면 70년 11월 13일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하면서 자기 몸을 불사르면서 죽어간 20대 청년이 있었죠. 그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영화도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박정희 군사 독재 시절이었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때보다 지금 사실 50년이 흘렀죠.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어, 중소 영세 사업장에 사는 사람들 또는 외국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 이런 분들은 이런 구호를 여전히 외쳐야 되는 현실이 존재하는 게 참 안타깝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청년 전태일이 꾸었던 꿈은 별게 아니라 사람답게 살자 이런 건데 도대체 사람답게 사는 게 뭘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기본 생계, 식의주를 해결하는 것. 두 번째는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건강하고 여유롭게 사는 것, 서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사는 것, 인정이 넘치는 공동체를 지키는 것, 자연 생태계와 조화롭게 사는 것. 근데 삶의 질 차원에서 보십시오. 우리는 그 사이에 식의주, 보통 의식주라고 하죠.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먹는 게 제일 급해. 식의주라고 일부러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먹는 거, 기본적인 식의주는 해결하더라도, 과연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여유로운가? 차별 없이 서로 존중하고 평등한가? 또 마을 공동체나 가족 공동체나
또는 뭐 직장 공동체나 이런 게 제대로 공동체가 살아있느냐, 아니면 살벌하게 경쟁하느냐. 그 다음에 자연 생태계가 건강하게 살아있느냐, 아니면 오염되고 훼손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삶의 질이 많이 망가지지 않았나요? 예를 들면 오늘 참여하고 계신 우리 시민들 살고 계신 동네에 옛날에 약수터들이 있었죠. 약수터. 네, 지금도 그 약수터가 있나요? 아니면 폐쇄가 됐나요? 있어요. 다행스럽게 있네요. 네, 이제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약수터가 갈수록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어요. 네, 왜 줄어들까요? 사용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어요. 네, 사용하는 사람이 적어진다. 왜 네. 적어질까요? 농촌에 살지 뭘? 않았어. 농촌을 아하, 떠났. 예, 예. 동네를 떠났기 때문에, 맞아요. 그 물 자체는 그대로 깨끗하게 먹을 수가 있나요? 요즘 아니면은 예전만큼 물이 깨끗하지 않다, 뭐 좀 약간 걱정된다, 이런 수준인가요? 네, 예전만큼 깨끗하지 않아요. 동네 시골. 네. 오염이 돼가지고. 그죠. 오염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러기도 하고. 도시로 갈수록 그 오염 정도가 심해지거든요. 흙이나 물이나 공기가 오염되다 보니까 약수터도 갈수록 줄어듭니다. 아까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가기 때문에 이용자가 적어진다. 그것도 중요한 말씀 같고요. 예, 하여간 그래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왜 행복해지지 않는가, 이제 이거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지난 60년 전에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3만 불 시대가 됐으니까 대체로 보면 24 300배 이상 부자가 됐거든요. 근데 300배 이상 부자가 됐으면 300배까지는 아니라도 30배는 행복해야 될 텐데 과연 옛날에 비해서 그만큼 행복해졌을까 하면 아닌 거예요. 그 왜 그럴까? 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예, 욕심도 그만큼 커졌어. 물가가 만만치 않게 올라갔어요.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욕심이 커졌어요. 욕심도 커졌죠. 맞아요. 예, 중요한 말씀이네요. 둘 다 맞고요. 근데 제가 볼 적에는 뭔가 이 부가 엉뚱한 대로 새어나가는 게 많아요. 그게 부자가 부자를 만듭니다. 예, 부자가 부자를 만들죠. 그게 이제 지금 그 사람들이 가져갔다. 빈익빈 부익부. 예, 맞아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여러 정부들이나 특히 이제 대기업들이 대기업의 편을 드는 또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에 큰 그릇에 물이 가득 차면 그게 흘러 넘쳐가지고 중소기업도 일반 소비자도 농촌도 어촌도 모두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위에 큰 그릇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 거를 질투하거나 막 발목을 잡지 말고 막 도와줘라. 그러면 그게 넘쳐가지고 모두 다 혜택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근데 우리나라 현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그게 왜 우리나라 현실이 잘 안 들어맞는가를 쳐다보니까 우선 첫 번째, 제일 위에 그릇이 어머니 은혜와 같이 너무나 넓고 깊어요. 이게 그릇이 안 차. 아무리 부어도 물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다 안 차.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군가가 밤새
생으로 노동해서 그걸 막 계속 부어서 거의 다 차려고 하면 재빨리 다른 빼돌, 그릇을 갖다 놔요. 빼돌려. 예, 다른 그릇을 갖다 놓고 또 채우라 그래. 응, 오케이. 예를 들면 중국에 새로운 기업을 세웠고 인도네시아에 새로운 기업을 세웠고 아들을 위해서 기업 하나 세우고 손자를 위해서 기업 하나 세우고 그래서 계속 또 채우라 그래. 세 번째는 제가 그릇 뒤로 가서 쳐다보니까 구멍을 내 가지고 딴 데로 빼돌리고 빼돌려. 있어. 예. 빼돌리니까 이 그릇이 안 차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좀 재미나게 말씀은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눈치채다시피 최근에도 뭐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알고 보니까 저것끼리 통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다 해먹었다.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실은 좀 차츰 수사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나오기는 할 텐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챙겨본 바로는 이제 재벌에서 돈이 나왔고 재벌 회장이 감옥에 가 있었는데 특별 사면을 통해서 이제 이 회장을 감옥으로부터 이렇게 풀어주었던 일이 있었고요. 그게 한 5년 전 일이고, 6년 전 일이네.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갚는 과정이 그 뒤로 이제 있었는데, 그게 지금 터진 사건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검사 출신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직접 돈을 주기 그러니까 아들한테 50억을 준다든지 딸한테 뭐 월급을 엄청나게 준다든지 그 딸도 그 아들 만큼 돈을 주려고 하다가 지금 들키는 바람에 큰 사건이 터져가지고 못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들이 소위 말하는 부정하고 부패하고 가장 그 정의롭고 법에 의거해서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될 그런 집단이 정직하지 않고 돈과 권력 앞에 무릎을 그런 것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는 돈이더라고요. 그 돈 때문에 다 양심을 속이고 그렇게 가서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잘 모르고 그냥 묵묵하게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 앞에 갈 몫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런 현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좀 이제, 노동의 문제는 결국은 경제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5, 60년 전에 경제 개발이 처음 될 적에는, 논밭에 남아 도는 땅에다가 공장을 짓고 물건만 만들면 대부분 다 팔렸거든요. 그러죠. 그러니까 물건 만들기가 바빴어요. 일단 만들어내면 대부분 팔렸으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편리한 게 너무 많이 나오고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하고 이런 게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시장도 포화 상태고 이제는 쓰레기가 갈 데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휴대폰도 요즘은 동남아로 수출한다 그러긴 하지만, 크게 보면은 전 세계 각국에서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공장이 다 자동화가 되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옛날에 10명 쓰던 거를 이제는 한두 명만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제 쓰레기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걸 잉여 인력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크게 보면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는데
인류가 살아가는데 이제 노예제 사회도 있었고 봉건제 사회도 있었고 지금 우리는 자본제 사회인데 노예제 사회나 봉건제 사회 때만 해도 지금보다 못한 점이 분명히 있었지만 노예제 사회에 돌아가라 그러면 저 싫어요. 지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그때는 노예나 농노는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되니까 사람 자체는 소중하게 여겼어요. 근데 자본주의는 10명 중에 7, 8명 이상은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잉여 인력이 생기고 인간이 생기는 시대가 이제 자본주의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노동의 미래를 생각할 적에는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생각하는 방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좀 우리의 전통적인 생각 중에서도 미래에 가지고 가야 될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연대고 인정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에 뭐 보고 오셨어요? 제주도에 가시면 유채꽃도 보고 유채꽃도 좋고 감귤을 또 보고요. 안귤도 네. 보고 바다감. 바다 보죠. 바다에 누가 일해요? 해녀. 바다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해녀. 해녀 있죠, 해녀. 그죠? 네. 해녀 이야기 하려고 그랬어요. 네, 해녀들이 이제 겨울이었는데 해녀들이 추운 겨울에 그냥 숨을 들이쉬고 그냥 내려가가지고 수경 하나만 가지고 숨을 들이쉬고 내려가가지고 꽤 오랫동안 작업하고 나와서 내뱉는 소리가 숨비 소리라고 하는데 네. 그 소리가 굉장히 그 매력적으로 들린다고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이렇게 구경을 했다고 그래요. 한참 구경하다가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말했대요. 아주머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산소통 하나 메고 이렇게 산소 이거를 잘 입에 물고 들어가서 장비를 잘 갖추어서 들어가면은 지금보다 10배 이상 많이 잡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해녀가 하는 말이 내가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렇게 10배나 많이 잡아버리면 내 친구들, 이웃들은 뭘 먹고 사느냐. 그러니까 바로 이런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지만 노동의 세계에서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경쟁력이나 효율만 생각한다면 좋은 세상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업별로 나누어져서 우리 기업만 잘 되어야 된다 이런 논리로 다 말은 안 해도 모든 기업과 기업이 서로 적군처럼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마다 조금만 일을 잘못하면은 그냥 사람이 쓰레기로 되어서 몰려 나오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본주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는 역사적으로 분명히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노예라고 해서 나도 노예로 살아야 된다면 정말 싫겠어요. 그죠? 부모님이 농노라고 해서 나도 농노가 되어야 된다면 그것도 나도 거부하고 싶고. 그런 점에서 자본주의는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비교적 자유롭게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는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어요.
또 휴대폰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왕도 휴대폰이 없었죠. 대통령도 휴대폰이 없었어요. 지금과 같은 스마트폰이 나온 거는 한 10년 조금 넘어요. 2008년 정도에 나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20년도 안 된 거고 뭐 국가정보원 내지는 옛날에 안기부라 그랬는데 그런 최고의 정보기관에서도 쓰지도 못하던 그런 기계를 요즘은 초등학생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자본주의의 성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지금 정말 힘들잖아요. 대학까지 공부를 했는데도 취업도 할 수가 없고 혹시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뭐 정말 스트레스만 받다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잘 못 견디고 튀어나와요. 이런 걸 보면은 이 노동의 미래라고 하는 관점에서 자본주의 일자리라고 하는 게 상당한 문제나 한계를 안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역사적인 성과도 봐야 되지만 모순과 문제도 동시에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좀 깊이 있게 우리가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쉽게 쓰면 작은 결론은 열심히 공부하고 그냥 열심히 노동한다고 저절로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아이들을. 네 공부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하면 네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죠? 남자 같으면 신부 잘 만나고 여자 같으면 신랑 잘 만나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공부 잘하고 일 잘한다고 행복한 삶이 오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관점에서 이 그래프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옆으로 가는 거는 소득 수준이죠. 위로 가는 건 행복인데 소득이 많아질수록 행복이 올라간다. 처음에 맞아요. 근데 점찍어난 데서부터는 올라가기는 계속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옆으로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좀 낮아져요. 그게 왜 그런가? 돈은 많이 버는데 많이 벌어도 처음에 좀 많이 벌 때는 막 기분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 벌고 나면 별로 행복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자, 너무 오래 일하고 저녁 늦게 들어오면 월급은 많아지는데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죠? 가족이나 자녀들과 대화가 없어지고 심신이 지치니까. 그죠? 또 어떤 점이 있겠어요? 심하면 일하다가 월급은 많이 받았는데 심하면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해. 과로사야. 알아. 네. 그러니까 건강을 망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과 관계가 안 좋아지거나 건강이 나빠지거나 또 친구 만날 시간도 없어. 일하느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불행해져요. 불행하고 소외되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털린 교수가 설명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 좀 쉽게 설명해 보니까 소득이 늘어나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처음에는 행복해지지만 일정한 수준을 지나가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행복해지지 않는다. 이게 좀 이상하다. 이게 이스털린의 역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렇게 소득 양은 삶의 양은 늘어나도 삶의 질이 떨어지면 삶의 질이라는 것은 건강이라든지 여유라든지 관계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삶의 질이 떨어지면은 이제 불행해질 수 있고, 두 번째는 뭘까요?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거 있죠. 박탈감. 벼락 부자가 있는 반면에 벼락 거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 내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잘 살고 있는데, 아니 저쪽 부자. 사람들은 아파트 하나 잘 사고 팔았더니 그 1년에 1억 벌었다더라, 2억 벌었다더라, 막 이러면 갑자기 내 혼자만 바보 된 기분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소득이 좀 늘어나고 좋은데 상대적 박탈감, 막 남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설명이고, 세 번째 설명은 뭘까요? 어떤 게 가능할까요? 소득은 늘어나는데 행복이 계속 안 올라가고 옆으로만 가더라. 결국 남과 비교하고 보다 보니까 욕망이 너무 끝도 가도 없이 불행의 나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네, 남들과 비교하면 불행해진다는 게 맞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 네, 그 상대적 박탈감이고, 예, 뭐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렇죠. 예. 가요. 예, 과욕. 예, 그게 불행을 부릅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또 세 번째 설명을 굳이 하자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분 좋은 정도가 행복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는 그 자체가 유지되는 것만 해도 좋은 거 아니에요? 계속 그게 끊임없이 올라가야 행복한 건 아니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데, 원래 그래프 자체가 계속 올라가야 맞는 것처럼 설명한 논리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정도의 행복 수준이 올라갔으면 이제 됐어. 유지만 잘해도 그거는 행복한 거죠. 그죠. 그렇잖아. 우리가 모두 건강하고 뭐 자녀들 다 컸고 내 팔다리 멀쩡하고 하루 세 끼 먹는데 크게 지장 없으면 되지. 뭐 다른 거 더 뭘 원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거는 옆으로 가는 게 정상이다라는 설명도 가능하겠죠. 그죠? 굳이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네, 하여간 이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중독 문제는 좀 다음에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글이 많아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사람들은 크게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한가. 그러니까 우리 물건도 꼭 필요한 것만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필요하지도 않은데 계속 집안에 막 쌓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아서 요즘은 많이 이제 정리하고 버리고 이러는데, 버리는 것도 고민이야. 과연 이게 쓰레기로 가면 재활용이 되면 좋겠는데 그냥 진짜 버려진다면 어디로 가서 물이나 흙을 오염시킬까, 뭐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필요의 원리가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막 팔꿈치로 치면서 옆 사람 못 오게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마우스 콘신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거는 선거 국면에서 필요한 이야기인데, 내년에 또 선거가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쥐들의 마을이 있었어요. 쥐들의 마을. 쥐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대통령을 뽑는데 맨날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아요.
그 고양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떡합니까? 쥐들을 갈구잖아요. 괴롭히잖아요. 그렇죠. 그 지난번에는 검은 고양이 뽑았어요. 그 4년 음, 동안 시달리다가 또 4년 뒤에 뽑았는데 하얀 고양이를 뽑아. 음. 또 4년 뒤에 또 대통령을 뽑았는데 얼룩 고양이를 뽑았어요. 그래서 하도 시달리다가 쥐 한 마리가 일어나서 음. 쥐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립시다. 우리 앞으로는 고양이를 뽑지 말고 쥐들 중에 대통령을 뽑읍시다. 그러니까 쥐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얼서 하면서 쥐 죽은 듯이 영화가 끝나요. 5분짜리 영화입니다. 5분짜리 영화. 실제로 그런 영화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마우스 콘신이라고 쳐보세요. 5분짜리 흑백 영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뭘 뜻합니까? 우리가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뽑는데 진정으로 우리의 대표냐? 아니면 우리의 대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허가받은 도둑놈들이냐? 그런 거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허가받은 도둑놈이라는 표현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맨날 말씀하시던 거라 제가 우스갯소리로 했습니다. 실제로 허가받은 도둑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오늘 우리 참여해 주신 여러 시민들처럼 공부는 꼭 학교 다닐 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데 학교 다닐 때는 시험 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딱딱한 거지만 이제 인생의 이치라든지 어떻게 사는 게 진짜 행복한 건지 이런 차원은 이런 도서관에서 이런 하는 교양 강의 이런 데 열심히 참여하시고 그러면서 정치는 어떻고 경제는 어떻고 문화나 교육은 어떻고 이런 사회 구조나 시스템이나 또는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성찰하거나 그러니까 반성하는 거죠. 되돌아보고 잘못된 걸 고치고 그리고 이런 공부를 같이 하거나 책을 같이 읽고 토론도 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시민들이 많이 이제 깨어나고 이런 거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다 보면 처음에는 한 사람 두 사람 목소리가 작은데 그게 10명이 되고 20명이 되면 그게 여론이 되는 거예요. 그 여론이 살살 변하기 시작하면 언론이 주목을 해요.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하면은 정치가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정치가들이 주목을 하고 토론이 많이 되면 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제도들이 많이 바뀌어져 왔잖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중학교 갈 때도 시험을 쳤지만 중학교 평준화 또 고등학교 평준화 되어서 아이들이 옛날에 그 시험 칠 때보다는 좀 편해졌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들 그 점심 먹는 거 무상급식이 됐잖아요. 처음에는 그런 게 뭐 공산주의냐 그랬는데 공산주의가 아니라 우리 인간적으로 살아가려면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게 여론이 되고 언론이 또 주목하고 정치가들이 변하니까 그게 다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가 되잖아요. 옛날에는 국민학교만 나라에서 보내줬는데 요즘은 중고등학교까지 이제 나라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또 제도가 바뀌고 그러니까 아직도 바뀌어야 되고 고칠 점이 많지만 하나를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들이 책도 읽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소통하고 또 목소리도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해야지만 좀 더 좋은 세상이 와서 노동 현실도 좀 더 좋아진다. 구조적인 노력과 개인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구조적인 노력에서는 안전한 노동, 또 보상을 적절하게 해야 되고, 시간도 어, 일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마을이라든지 그 다양하게 시간을 쓸 수 있어야지 회사 생활만 하다가 죽으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갑질이나 차별이 아니라 인권, 인간으로서의 권리, 이 인간 존엄성 이런 거를 지켜낼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개인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정치가들이나 국회의원, 법률가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도 말했을 것 같은데 노동 분야, 복지 분야, 교육 분야, 농업 분야 이게 다 같이 변해야지만 노동의 세계도 비로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 이야기는 제가 그 강의를 5번 할 건데 5번 모두 다 이 이야기는 자꾸 나올 겁니다. 어, 구체적인 거는 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다음번에 또 시간이 되면 더 자세히 말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또 사회적으로 이런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대한 인식도 좀 많이 공유하고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률이 좀 높아져야 됩니다. 노동자들이 좀 똘똘하게 단계를 잘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그러니까 무조건 돈만 많이 주세요가 아니라 이런 전체 사회 구조 변화, 아까 교육, 노동, 복지, 농업 이런 분야들이 좀 살기 좋은 세상으로 가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머릿속에 공유하면서 이제 목소리를 높일 때 노동의 세계도 좋아진다는 이야기고요. 특히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의 아이들이 잉여 인력 내지는 인간 쓰레기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집집마다 소중한 아이들이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끊임없이 토론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에서 아까 쥐들의 대표를 뽑아야지 고양이를 뽑아서 안 된다. 상징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 도서관을 중심으로 소모임을 만들고 또 집집마다 밥상회명도 하고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별 노조가 문제가 많으니까 산별 노조나 지역 노조에서 또 우리 도서관에서 하는 이런 모임에도 참여하고 그래서 좀 더 연대하고 소통하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지만 비로소 더 좋은 세상이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 강의 중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마지막에 우리 바닷물 이렇게 찍어서 바닷물 맛을 보시면 무슨 맛이 나요? 한마 짠맛. 네. 바닷물이 짠맛이라고 해서 바다 전체가 소금은 아니죠. 예. 예. 그 물이 100이 있다면 100 중에 3 내지 4 음. 정도만 소금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소금이 있어도 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하자 이 말이에요. 100명 중에 서너 명만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우리 그 작은 모임이 아주 행복한 모임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진짜 마지막에 보여드릴 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노동의 세계가 노동 시간이나 그 보상받는 거나 아니면 안전의 문제나 인권의 문제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사람답게 사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고 더 장기적으로는 사람이 잉여로 쓰레기로 취급받지 않고 모두가 존중받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개인도 노력하고 구조적인 변화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출발점은 도서관 같은 데서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소통을 많이 하는 게 출발점이다. 이 말씀으로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 9시까지요. 또 무슨 이야기라도 좋으니까 오늘 강의에 나온 내용이나 또는 책을 보시면서 뭐 혹시 보신 분이 있다면 궁금해하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오늘 강의 중에 좀 와닿았던 거, 기억에 남는 거, 어떤 게 남는다, 무슨 말씀이라도 좋으니까 한 분씩 차곡차곡 해주시죠.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김동훈입니다. 네, 교수님 책 오늘사 빌려가지고 다 못 읽어서 죄송합니다. 오늘사 빌려와가지고 다는 못 봤고요. 네, 좀 매 강의 뭐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 그래서 바뀌려면 사실 연대란 말을 저도 이제 되게 좋아하는데 이 소통하고 연대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네. 궁극적으로는 정치인 것 같아요. 네, 정치가 바뀌고 아까 아침에 그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주시고 그랬는데 그 정치가 바뀌려면 일단 유권자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네. 유권자가 바뀌려면 생각을 하고 소통하고 연대하는 이런 과정이 도서관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 도서관, 이 공공도서관도 중요하지만 그 적은 마을 단위로 있는 적은 그 작은 도서관이 전국에 6,000개가 넘어요. 벌써 네, 6,000개, 8,000개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런 소규모의 이런 도서관 활동을 통해 가지고 네, 의식들이 좀 많이 바뀌어서 사회가 좀 더 좋아지고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사회가 좀 더 밝았으면 좋겠는데 요즘 보면 아이들 생각이 20대나 30대 저희들보다 저보다도 더 보수 성향으로 바뀌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네. 이런 친구에 대한 좀 균형 잡힌 생각을 갖게 한다거나 이렇게 가는 데 좋은 의견이 있으신지 네.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에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 하류지향이라는 그 책을 쓴 일본의 우치다 다츠루라는 일본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하류지향, 우리 도서관에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이.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일종의 신인류가 등장하고 있다. 그게 지금 김 선생님 말씀하신 최근에 이제 20, 30대 청년들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학교에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청년 때 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 선생님도 저랑 뭐 비슷할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 청년 때는 피가 좀 끓었잖아요. 피가 끓고 뭔가 불이한 거에 대해서 막 타파하고 싶고, 특히 이제 군사 독재 정권 타도가 뭐 그 당시 대학생들은 뭐 학교 가면 맨날 그런 구호 부르짖고 하는 게 이런 게 예사로 있었는데요. 이 우치다 다츠루 선생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인류들은 등가 교환의 법칙을 내면화했다. 그러니까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돈의 가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른들 세대는 하다못해 어머니 설거지를 도와드리든지 또는
이 아버지 구두를 닦아드린다든지 그런 작은 노동을 통해서 그 노동을 한 보람으로 용돈도 얻어 쓰고 그래서 용돈이라는 게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 노동의 가치, 노동의 가치. 그 일종의 고생을 한 보람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이제 이런 느낌이 있었던 세대가 이제 우리 세대랑 비슷하다면 요즘 청년들 세대는 아주 어릴 적부터 그냥 어른들이 쉽게 용돈을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자라온 세대들이 물론 뭐 IMF도 있고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여유로운 시대를 살아온 아이들은 그런 노동과 무관하게 이제 용돈 가지고 가게에 가서 이렇게 협상하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5천 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5천 원어치 과연 갖고 오는지 아니면 이 가게보다 저 가게가 더 유리한지 뭐 이런 거 따지는데 더 예민하게 요즘 같으면 인터넷으로 그런 거 더 잘 비교하고 찾아내죠. 그러니까 이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이 돈의 값어치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물건을 내가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따지고 협상하고 이렇게 견주어내고 이런 거에 이제 의식이 더 발달한 아이들이 지금 청년 세대라는 거예요. 좀 달리 말하면 인간적인 가치보다는 돈의 가치를 더 많이 내면화하고 있는 세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 신세대들의 의식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공정성 개념도 그렇습니다. 공정성 개념도 사실 저만 해도 제가 이제 올해 환갑인데 저희 세대만 해도 친구끼리 모이면 예를 들면 회비를 뭐 3만 원씩 거둔다. 무슨 모임을 해갖고 3만 원씩 기본으로 거두는데 다 기계적으로 거두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너는 이번에 보너스 탔잖아. 그러니까 좀 더 내. 아니면 나중에 밥은 네가 그냥 사. 회비는 기본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 보고는 니는 요즘 그 집에 부모님도 편찮으시고 돈 쓸 일도 많으니까 회비 그냥 이번에는 내지 마. 면제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공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 청년들의 공정성 개념은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다면 우리 노동법으로는 2년 동안 그 파견제나 기간제로 1년씩 근무해서 2년 동안 근무를 한 경우 3년 차가 되면은 정규직으로 고용해라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노동법에. 그런데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시험 쳐서 들어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은 우리는 어렵게 시험 쳐가지고 정규직이 됐는데 너희들은 그냥 오래 일했다고 공짜로 정규직이 되려고 하느냐. 정규직 되는 거 우리 결사 반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신세대 입장이라는 거죠. 네,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 교수님 말씀 너무 감사한데 교수님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이해가 좀 가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그 조국 교수님 자녀 때는 교수님 나오는 학교에 교수님이 그 재직하셨던 학교에 학생들이 단체 행동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번 그 곽상도 의원의 자녀 50억 퇴직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걸 보면 도저히 이해가 저희 세대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행동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뭐 그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하시고 하신 거 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갈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해가 쉽지는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죠. 근데 지금 그 청년들 데모하고 한 거는 그 조국 교수 때 데모한 거는 정치적인 집단들이 의도적으로 뒤에서 일정한 조직을 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학생들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그쪽 편향의 학생들이 조국 교수 반대편에 있는 쪽의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집단들이 그런 쪽의 아이들을 부추긴 거죠. 그리고 제가 오래전부터 학교에서 느껴왔는데 민주당 쪽은 그런 경향이 잘 안 보였어요. 제 눈에는. 그런데 보수적인 집단의 정치 조직들은 이미 학생의 조직을 굉장히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훈련시키고 이런 거를 제가 몸으로 많이 느꼈어요. 그런 아이들이 제 수업 시간에도 들어와서 반론을 펴는데 저로서는 이제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반대 근거를 많이 이야기하면서 제 나름대로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 친구들은 배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제가 볼 적에는 순수하지 않고 뭐 그 정치적인 의도, 그것도 특정한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러니까 이 학생들 집단 전체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모인 것도 특정한 세력들이 모인 거라고 보시면 오히려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른 분요?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딱 연세가 지금 정년이 5년이나 남으셨는데, 네. 퇴직하시고 지금 명예퇴직으로 사신, 물론 하실 일이 글을 워낙 많이 쓰시고 책을 워낙 많이 내시니까 그 전업 작가로 활동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건지,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 더 행복하신지, 예, 그리고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네. 네, 일단 뭐 직접적인 원인은 좀 제가 심신이 많이 지쳤어요. 예. 그 원인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학교 일도 있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난개발 투기꾼들, 특히 부동산, 이 성남의 대장동 사태가 우리 지역에도 뭐 작은 규모로 여러 군데 일어나는 걸 제가 그 막는 싸움을 많이 지금도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하여튼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로 많이 지쳤는데 저는 학생들하고 공부하거나 논문 쓰거나 책 쓰는 거는 즐거웠는데 이 평가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공부는 배움의 즐거움과 그 깨우침의 어떤 기쁨 이런 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평가 이제 A, B, C, D, F 이렇게 나누는 평가는 보통이었어요. 물론 그래서 제가 이제 객관식 시험 이런 거는 하나도 안 치고 25년 동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어떤 주제를 내주고 그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의 생각을 적는 형식으로 그래서 시험이 끝나더라도 뭔가 남는 게 있도록 그렇게는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학점은 이래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상당히 고통스러웠고 또 이제 대학 자체가 기업처럼 많이 변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과정들이 좀 저로서는 많이 심신이 지치는데 기여해 온 것 같고요. 학교 바깥의 활동도 사실 많이 지쳤고. 그리고 이제 퇴직 이후에는요, 제가 한마디로 노예 해방이 됐다. 그리고 요즘은 주경 야독을 하는데,
사실 낮에는 이제 집을 돌보거나 이 텃밭을 일구거나 이런 게 좋고요. 저녁에는 이렇게 뭐 온라인 강의도 하고 또 그 책을 보기도 하고 또 영화를 보기도 하고 비교적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는 2월에 퇴직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용기를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그럼 예. 네, 음, 교수님, 제가 질문 네.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 저도 이제 정년퇴직을 했지만, 네. 교수님 너무 여유롭고 차분하게 강의를 아주 느긋하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해주셔서 너무 공감이 가는데요. 이 네. 강의와 조금은 이제 민주화하고 조금은 틀릴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 그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노동이 음, 우리나라가 뭐 3만 불, 5만 불, 4만 불 시대로 아무리 갈지언정 선진심이라는 지금 안 돼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든 저희는 아무리 뭐 OECD 뭐 몇 번째라 해도 선진심이라가 아직도 덜 됐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런 민주화가 돼서 선진 사회가 되려면 네. 우리 주권자들이 다 우선 먼저 이정자들보다 선진심이 돼야 되는데 네. 아까 그 처음에는 지들에서 그 대표를 뽑는데 그리고 지들을 대표를 뽑아놓고 나면 나중에 지들을 잡아먹고 괴롭히는 다 고양이가 되잖아요. 처음에 그러게. 갈 때는 다 갔는데 가서 보면 결국 그 물에 그 밥이 돼버려. 다 그렇게 돼버려서 이제 네. 좀 안타까운데 이제 우리나라 네. 정치 역사가 뭐 양대 거대 여야당으로 갈라져서 완전히 정치 논쟁으로 싸우는데 아까 노동 인력 뭐 그런 것이 뭐 AI가 취급하고 다 되는데 왜 그런 국회의원 수는 안 줄어들고 제 생각에 이제 모든 것이 감되는데 또 그 비례 정당의 그 자릿수를 채우는 기초나 강력이나 국회의원이나 왜 꼭 비례대표들을 뽑아야 되는지 저는 거기에도 좀 몸을 줄여야지 좀 되지 않을까. 음, 우선 그런 이정자들의 그것도 좀 더 좀 음, 조민해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예, 네. 네. 예, 그거 의견에서 질문이 조금 이런될지 모르지만 교수님 네. 주십시오. 네네네. 네, 좋은 문제 제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의 세계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 국회의원 수를 줄이거나 하여튼 선거 제도를 좀 네, 바꾸거나 예,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시죠. 예, 우선 저는 아까 그 비례대표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제 생각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독일에서 한 5년 지내면서 이렇게 보았던 모습이, 개인을 뽑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개인을 뽑잖아요. 근데 예, 거기는 아예 정당의 표를 던져요. 그래서, 각 정당들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후보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일반 유권자들은 개인을 뽑는 게 아니라 정당의 표를 주어서 만약에 우리 정당이 100% 표를 다 얻었으면 우리 정당 안에 모든 후보들이 다 이제 국회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표 전체를 한 절반을 얻었다면 전체 의석수의 절반을 이제 우리 당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에게 던지는 것보다 정당에게 던진다면 아무래도 예, 그 정당 전체가 내세우는 어떤 앞으로 노동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예, 교육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농민들한테는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정당에다가 표를 던진다면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그 약속이 훨씬 잘 지켜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들은 말로는 약속해 놓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내가 돈도 못 벌어오고 뭐 다른 쪽보다 힘이 약해가지고 못한다 이러면 그 말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정당 조직 자체는 훨씬 지키기가 쉽거든요. 음. 만약에 어기면 정당이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는 그거를 이제 정당 명부별 비례대표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개인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그 다음에 아까 G 비유하시면서 왜 뽑아놓고 나면 그렇게 변하는가 하는 부분에 제 의견은 이 중앙 집권식 정치거든요, 지금이.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이 정치의 단위가 마을 단위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장은 거짓말하면 금방 주민들이 끌어내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잘못하면 쉽게 끌어내지를 못해. 그래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도. 그래서 옛날에 간디 인도에 이제 인도 해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평화운동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간디 선생 있잖아요. 마하트마 간디. 그분이 인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70만 개의 마을 공화국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을 공화국. 그 이야기처럼 우리나라도 뭐 전체 나라의 국방이나 외교를 담당하는 전체 나라의 대통령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제도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도로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가는 게 옳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제도가 뭐 비례대표제로 하건 또는 뭐 광역으로 여러 명을 더 뽑건 이런 것보다도 옛날 그리스 방식의 추첨제도라는 게 있어요. 제비뽑기 하듯이.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야말로 아무나 뽑으면 예를 들면 막 다리 밑에서 잠만 자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생각하자면 한 5명 정도를 국민들이 일단 뽑아놓고 그 5명 중에 누가 될지는 추첨을 하는 거죠. 국회의원도 그런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한 사람만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을 뽑아놓고 그 중에 누가 되든 제비뽑기로 이렇게 뽑는 방식을 절충으로 하면 지금처럼 서로 헐뜯고 뭐 개인적으로 비방하고 또 돈 많이 쓰고 이런 거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노동 분야와 관련을 짓는다면 노동의 세계를 좀 더 인간답게,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AI나 로봇을 써서 인간을 방출해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좀 자기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약, 그런 공약을 내는 정당과 후보들을 뽑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거대한 야당들이 지금은 이렇게 양당 지금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들은 아까 그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 제도에 가기는 너무 길이 멀어요. 이제 교수님 같은 그런 지식인들이 각종 좀 제안을 많이 하셔서 그런 사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저희도 알겠습니다. 불편합니다. 네네. 그 감사합니다. 교수 사회도 상당히 그런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그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저희도 소금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네. 이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장님 네. 아니셨어요?
맞아요, 이장님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교수님, 저기 제가 이렇게 산재를 가까운 분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네, 산재를 당했는데 그 네, 산재 처리를 하면 네. 회사에서 일을 안 주신대요. 그래서 처리 그런 것들이 없어야지만 큰 회사에서 일을 주니까 산재 처리를 못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음, 폭력도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자 네, 처벌이 우선이고 그렇죠. 분리구조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몸만 시키고 작게 축소하려고 하지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 교수님 이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산재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산재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일어났으면 그것을 잘 해결하면 회사에 오히려 인센티브를 두고 그러면 이렇게 처리를 좀 잘해가는 그런 것들이 좀 보일 것 같고 학교 폭력도 일어나면 이렇게 막 책임자 처벌 그런 게 우선이 아니고 그 일이 일어났는데 잘 해결했으면 오히려 더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4명을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느낀 것이 뭐냐면 요즘에 아이들이 커피숍에 제가 가보면 깜짝 놀라는 것이 다 그냥 다 담배를 다 그냥 모여서 피우고 있어요, 학생들이. 숨어서 피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깜짝 음, 놀라서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엄마 절대 말하면 안 돼. 막 그러면서 이제 말려서 그런 이야기도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 학교 교육이나 그런 문제들이 참 많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도 힘들어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 그만두시는데 교수님처럼 의식이 있으신 분들이 남아서 더 가르치고 그래야 좀 사회가 더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심스럽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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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일단 뭐 현직에 꼭 있어야지만 학생들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네, 계속 책이나 글을 통해서 또는 이런 강의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니까요. 그리고 교실에서만 만나야 뭐 배움이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산재 처리나 학교 폭력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이장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그런 방식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왜 그게 안 될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자면 산재 발생이 많이 기록이 올라가면요. 그 회사는 특별 근로 감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나오는 거예요. 이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느냐. 그래서 조사하다 보면은 탈세도 나오고 다양한 게 막 나오겠죠. 그러면 회사가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추려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자동차 교통사고 많이 내면은 다음 해에 보험료가 올라가죠. 산재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사고가 많이 나면. 그러니까 돈 문제와 그다음에 회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라 전체적인 이유도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산재 처리가 되면 이게 국제노동기구나 OECD의 보고서로 올라가게 돼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산재 왕국으로 1등 나라로 되어 있어서 손가락질 받고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줄여도 지금 1등인데 안 줄이면은 왕 1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욕을 덜 먹으려고 나라에서도 가급적이면 말로는 산재 발생이 안 일어나게 예방하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속이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우리 이장님의 제안에는 동의를 하지만 굳이 설명을 하자면 왜 안 되고 있느냐를 설명하자면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학생들 커피숍에서 담배 이야기했는데 그러게요. 술도 안 좋지만 담배는 더 안 좋죠.
나중에 어른이 되면 술은 한두 잔 해도 되는데 담배는 안 피웠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초중 고등학교에서 무조건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일정한 시기가 되면 여러분들도 담배를 피우거나 뭐 술을 먹거나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이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어떤 해로운 점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의사들이나 학자들이 연구한 내용들을 수업 시간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꾸준히 2절만 하면 가르치고 2절만 하면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도 자기 건강을 위해서라도 조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대학 입시라고 하는 이제 중압감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잘하고 공부가 재미있는 아이들은 대학 입시 아무리 뭐 힘들고 그래도 다 해내요. 그런데 공부가 재미가 없거나 잘 못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해내는 방편으로 이제 술과 담배에 손을 대기 시작을 더 심하면 마약으로 갈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인식하자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그리고 사회 제도가 대학 입시를 공부를 꼭 잘하거나 대학 입시를 꼭 쳐야지만 뭐 사람 취급하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다 소중하다. 그리고 기술을 배우건 운동을 하건 무용을 하건 뭐 대학에 진학하건 그런 거 관계없이 누구나 다 자기 그 인생을 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회를 만들거나 문화적으로 자기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더 많이 만들어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거나 또 받은 부분을 잘 풀 수 있는 건강하게 풀어낼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네, 볼 때 핵심적인 거는 대학 입시의 스트레스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쉽지는 않은데 아까 제가 쭉 그 왜 노동 분야, 교육 분야, 복지 분야, 농업 분야 이렇게 구조적으로 좀 바뀌면 살아가는 게 좀 낫겠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근데 그게 지금 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구조가 잘 바뀌면 아이들이 그래 나는 꼭 대학 안 가더라도 내가 원하는 그 예를 들면 무슨 집을 수리하는 기술, 뭐 배관이라든지 어떤 요즘은 설비 전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변기를 제대로 놓는다든지 하수관로를 제대로 놓는다든지 그죠? 정화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게 다 이제 설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쪽 분야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먹고 사는 것도 뭐 걱정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하시는 말씀이 요즘 젊은 아이들은 내 따라와서 일만 배우면 먹고 사는 거 끄떡 없는데 아이들이 안 와서 탈이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잘 안 알려진 것도 많은데 이제 대학을 가야 되고 그것도 서울로 대학을 가거나 인기 학과를 가야지만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하게 자기 분야에서 뭐를 하건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하면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 구조도 분위기도 같이 변해야지만 비로소 이 젊은 친구들이 자기 건강 생각하면서 그 함부로 안 하겠죠. 네,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꼭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분. 저 질,
누가 계세요? 네, 우리 네, 예. 이자영님 네. 말씀하세요. 아, 네, 우선 제가 수업이 너무 늦게 들어와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게 맞나 싶긴 한데,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저희가 이제 약간 노동과 요즘 아이들이 그런 노동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일에 대해서 정보를 듣거나 그런 일이 실제로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네. 막연히 노동하는 것이 배운 사람, 나는 뭐 대학교 나왔는데 막 이런 이미지들이라든지 공부를 하는 쪽이라든지 자신의 적성과 그것이 정말 분리돼 있다라는 느낌을 가진다든지 그래서 노동 현장과 그다음에 노동을 하는 그들의 이야기라든지 그들의 뭐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어, 사실은 그래서 어떤 노동 계층에서 어떤 주장을 하거나 이럴 때 공감대 형성도 어렵다고 느끼는데 음, 이렇게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이 둘이 좀 더 서로의 정보들을 좀 공유하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지 말이 음, 안 통하거나 또는 그런 정보들이 전혀 없는 그런 음, 일반 사람들과 네. 그런 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서 혹시 좋은 해결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방법이 좋겠다라는 조언들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제 강의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게 노동의 결과잖아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뭐 앞에 책상, 노트, 컴퓨터, 모든 게 노동의 결과라는 점에서 어느 영역이건 하다못해 대학 교수가 하는 노동, 교육 노동이거든요. 그렇죠? 네, 의사들도 의료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호사들 법률 노동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동의 종류가 다르다일 뿐이지 종류나 형식이 다른 것이지 노동이라는 점에서 우리 인간의 활동은 다 공통 분모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지금 뭐 우리 이자영 님이 말씀하신 요즘 아이들이 노동에 대한 어떤 잘 모르거나 편견을 갖고 있거나 뭐 이런 인식 같은, 부분들, 네,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막노동, 음, 노가다, 뭐 또는 공장 노동, 기계 노동, 뭐 기름때 묻히는 노동, 아니면 농업 노동, 그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치 부여나 의미 부여를 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네, 알고 보면 꼭 그렇지 않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가정에 어떤 집의 시설 부분을 고치거나 또 전기 배선을 이렇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노가다 노동 같은데 나름대로 어떤 전문가적인 자부심도 있고 대우도 잘 받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아이들에게 학교에서나 도서관이나 뭐 경우에 따라서 집에서라도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이렇게 좀 간접 체험이라도 해보는 거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찾거나 이렇게 그 직업 교육기관 이런 데를 간접적으로 통하면 쉽게 접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안 찾아서 그렇지 찾기 시작하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직접 체험 활동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일하는 분을 학교에서 초청해서 인터뷰 형식으로 좀 강의를 듣고 이야기를 들어본다든지 또는 방학 때를 활용해서 한 일주일 정도라도 이렇게 뭐 길게 인턴십 하기보다는 짧게라도 체험을 해보는 식으로 내가 궁금해하던 부분에 진짜 그런지, 그러니까 내가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안 좋은 건지, 좋다고 생각했는데 좀 진짜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체험을 통해서 직접 체험 또는 아까 간접 체험 또는 이런 자료를 통해서 이런 등등을 매개로 해서 배워 나가기 시작하다 보면
사실 한 사람이 다 배울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좀 관심이 가는 영역을 찾아보고 내가 이제 할 수 있다면 직접 간접 체험을 해보면 훨씬 더 잘 알아나갈 수 있겠다 싶네요. 그 감사합니다. 정도만, 예,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예, 오늘도 여러분들이 참여하셨고 또 좋은 질문도 많이 하셔서 2시간이 금방 다 가버렸네요. 제 마지막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볼까요? 잠깐만. 우리, 아까 슬라이드 중에 이거 있죠? 네, 마지막 슬라이드. 마지막 슬라이드는 늘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우리 4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20년 동안 노후에 행복하려고 했는데 20년은 열심히 공부하고 40년 열심히 노동하고 20년 노후를 잘 보내고 가려고 했는데 팔다리가 아프고 몸이 병들고 힘이 없고 그래서 아이고 하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10대는 10대의 행복을 30대는 30대의 행복을 70대는 70대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결국은 오늘 행복을 모두 오늘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노동의 세계를 좀 더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나 혼자는 안 되니까 나부터 깨어나기 시작하되 더불어서 함께 깨어나서 깨어난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우리의 희망이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강의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강의 시간도 진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쉽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신 강수돌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 중독에 빠진 한국 사회라는 주제로 강수돌 교수님이 계속 진행할 예정이오니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나갈게요. 다음 주에도 행복하게 다음 만나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네. 수고하세요.